LS 일렉트릭과 쌍벽을 이루는 HD 현대 일렉트릭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3년도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해 하겠습니다. 매출은 17.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420.2%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6회전으로서 조금 전에 LS 일렉트릭을 했는데 4.6회전 했거든요. 이 재고가 회전율이 안 좋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또 1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많이 떨어지네요. LS 일렉트릭보다 5,686억 원을 달성해서 매출이 1분기 대비로는 61.6%. 그런데 그 증가율은 또 높습니다. 영업비용이 55.9%, 거의 뭐 56%좀 낮게 증가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77.2%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그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됐고요. 영업이익률은 3.4%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신문에서 그뭐 원가회계상으로는 뭐 매우 그뭐 이익이 많이 났다라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LS 그 일렉트릭의 대표이신 모양입니다. LS 일렉트릭은 그 나오는 물건들이 제품들이 변압기, 고압 차단기, 회전기, 저압 전동기, 배전반, 중저압 차단기, 전력 변환 및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조직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좀 젊어서 현대 그때는 이제 현대중전기 그다음에 이제 LS는 그때 상호가 뭐 LG였나 뭐 그게 또 이게 그 분업이 됐는데 분사가 됐는데 제가 중전기라는 용어들을 좀 씁니다. 그래서 이런 계통의 제품을 만든 데는 이제 그 강전 담당 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이제 약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전기 전자제품 쪽 이런 쪽을 이제 약전이라고 불러가지고 좀 고참 사원이 되면은 강전 제품들을 좀 취급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맡았었죠.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그렇고요. 또 요거는 이제 LS 그 일렉트릭 할 때도 일반론적인 의견을 오래간만에 또 그 언급을 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8천억 원대로서 17.7%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33.6% 여기도 크게 증가를 했네요. 매출 원가가 낮게 12.2%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5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73억 원으로서 전년도 47억보다 무려 2794억 원이 아니 2794%나 매우 높게 증가를 했는데 이런 경우 이제 회계 분야에서 쓰는 거는 2020년도만 하더라도 한 700억 영업이익이 났었거든요. 그러면은 2021년도에 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낮게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운영 비용 할 때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이 영업이익이 2794%나 폭등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를 내는데 점잖게는 그 회계 쪽에서 경우로는 작년도 뭔 이유로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게 높게 그냥 산출이 될 뿐이다. 이렇게들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6.6%.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그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일자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LS 일렉트릭 할 때도 원재료 가격 하락 그 추론을 했습니다. 스루풋은 19%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0.5% 상승했습니다. 운영 비용이 8.4% 증가해가지고
생산성 거의 뭐 10%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977억 원으로서 420%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차이가 395억 원이나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가한 금액에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115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는데 만들고 있는 제공품이 무려 973억 원이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계약자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사항도 요게 이제 수주총액이 전기 2월액에서 금년도 수주총액을 더한 거라고 자기네들은 표현을 하고 있고 기납품액을 빼면은 수주잔고가 그래도 3조 5천억 원이나 있다. 방금 전에 LS를 했기 때문에 2조 원 정도 있는데 수주잔고는 현대 그 일렉트릭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22년도 매출액은 1조 8천억 원인데 차이가 2,747억 원인데 이런 것까지 좀 친절하게 그 차이는 뭐 때문에 그런 거다. 요게 이제 그 계약자산을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아니죠. 이 기납품액이 또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건지 잠깐 이 불명확하는데 가장 그 수주산업에서 모범적인 데는 저는 그 현대중공업을 얘기합니다. 기납품액하고 매출액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을 하면은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9,193억 원으로서 9.9%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7,732억 원으로서 8.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용에서 그 판매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죠. 요게 15.9%, 금액으로는 거의 16%나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에 대한 가공비율로는 2.4%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르프 손익계산서에서는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 추론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 같다. 이렇게 모순이 지금 발생됩니다. 이 모순이 나오면은 뭔가 좀 불투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고요. 올해 그 차이 금액이 크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생산 재료비의 그 차이하고도 일치합니다. 이 2단계는 1번은 제가 그 포괄을 안 넣었는데 계약자산 포함한 포괄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되겠고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회사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총 제조비용의 차이가 869억 원이 있는데 회사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까지 가감하면 일치는 합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재고가 증가하므로 매출원가가 낮아지게 나오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익이 항상 더 나오도록 의도하는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고들이 원재료 가격 원재료 재고도 많이 증가를 했죠. 3단계 현금 물음표 기준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이 계약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하는데 2020년도에는 212억 원이나 차 있는데 아무리 그 주석을 훑어봐도 이 내용이 뭔지 추측할 단서는 없습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626억 원이 증가를 했으니까 계약 아니 그 재고가 626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657원 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31억 원의 재고가 어딘가 날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 자산의 증감액, 그러니까 요 계약 자산이 뭔가 불투명한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계약 자산의 증감액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 현금 흐름표에서의 증감액이고, 그 다음에 이건 재무상태표에 의해서 뽑은 건데, 역시 그 갭이 쭉 연속해서 나옵니다. 요거는 대손상각 또는 환입으로 여겨집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8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꽤 그 감소를 했죠. 27.3%. 직원 수가 38명 감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연봉이 8,640만 원인데 전년도는 1억 1,600만 원이나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작년에 그 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왜 갑자기 인건비가 이렇게 나갔냐 그랬더니 그 HD 현대 그 전체 그룹 전체가 노조하고의 그 이 통상임금 소송이 걸렸던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그때 이제 문정권 때 시절이니까 완전 노조 편에 서가지고 패소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더 주게 생겨가지고 돈들이 많이 나갔어요. 인건비, 추가 임금, 통상임금 뭐 산정 방식 가지고 싸우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저는 뭐 그게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패소를 했다. 잠깐 그거 패소한 다음에 이해로 현대중공업만 하더라도 잔업 안 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고 8시간 안에 일을 끝내자. 잔업 안 한다. 이제 우리는 그리고도 돈 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분석을 해보면은 딴 그 조선업체보다 평균 임금이 낮습니다. 원래 그게 정상이었던 거죠. 그 뭐 용접 한다 시고 1억 가까이 받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용접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저는 그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 뭐 수치상으로 그 임금 인하율이 26% 정도 내려갔는데 2020년도 8,100만 원 선에서 그래도 2년 만에 8,600만 원 선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 평균 매출액도 그 좀 증가가 됐고요. 나머지 비용들을 다 기타로 몰았어요. 기타 비용이 28.5%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게 나옵니다. 그 전년도에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고요. 수르픈율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그 부직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회사가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증거를 찾는다 그러면은 수량으로 회전율을 산출해서 이거를 검증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량상으로는 이 말하자면은 그 재고 회전율이 또 상승했을 수도 있어요. 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면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이 2.6%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단순 평균으로 봐서 전기동 가격이 내려갔죠. LS 일렉트릭도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됐고 스틸 플레이트는 약간만 상승한 거로 그래서 이 T손익에서 원재료 가격 하락 1차 추론과 비성분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 2차 추론으로 모순이 발생했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한 것으로 공시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 두 군데가 그 하락이니까 그 비성분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 이거는 좀 모순이 왜 되는지 그거를 뭐 제가 그냥 탁 첫눈에 그냥 알아차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뭔가 이게 모순이 있다는 게 작은 어떤 재고자산 관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는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 여기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렇게 또 빠져나갔어요. 이러시면 곤란한데 왜 그러냐, 수주 판매 가격은 총평균법으로 충분히 가격 추이를 나타낼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X 일렉트릭은 어쨌든 공시하지 않느냐. 근데 그 현대 그 일렉트릭은 무슨 특권이 있다고 그것을 기재를 생략하냐. 이거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봐야 되고, 이해관계자들을 좀 뭐 개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개선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304억 원이 투자가 됐고요. 종속기업 비율 거의 변동이 없고, EAT 현금으로는 현금 순손실이 나왔습니다. 40억 원, 이 현금 손실률로 0.3%가 나왔고요. 자,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원가 회계로 이익이 왕창 났다. 스루풋 회계로 뭐 또 이익이 났다. 뭐 이러지만은 그 현금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뭔가 이거는 뭐 기타 그 비용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뭔가 이 뭐랄까요, 그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들을 다 빼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남는 게 없고 돈을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채권자한테 27억 원 추가로 들어온 게 돼 있고요. 레버리지율은 이 37.2%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이익 배당할 만한 여력이 안 되고요. FEM 최종 1913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CBR날 현금 버퍼율은 8.3%로서 꽤 내려갔죠. 자금이 좀 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되겠어요. 이익 잉여금률은 이 전년도 결손금률에서 1년 만에 흑자 쪽으로 이렇게 72.6%가 증가를 했는데, 원가 회계상 아니죠. 원가 회계상이 아니죠. 이 현금으로 기준했을 때 이게 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것은 또 내부적으로 자본 잉여금 에서 이 이익 잉여금 상환에 대체된 금액이 있었던 거로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매출원가 차이가 914억 원이나 있습니다만은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포괄로 적용을 해서 예측을 해보면은 한 2조 7천억 원 정도 할 수 있겠다. 요거를 아무래도 내고를 당해가지고 어떤 납품 단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265만 원에 판매가 된다 그러면은 32만 3천 원 남는다. 계획보다도 더 남기 때문에 또 노력은 안 해도 될 거다. 왜 그러냐? 최고가 25% 증가하는 거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재고가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나타나 버립니다. 계획보다도. 그런데 거꾸로 매출을 더 안 일으키고 재고만 준다 그러면은 얼마가 영업이익이 나오냐 그러면 이 1,100억 원, 100만 원 단위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무려 2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게 이제 원가 회계인데, 이 원가 회계를 우리는 진실로 알고 살고 있죠. 그래서 원가 회계가 의사결정에 제약을 가져온다, 이렇게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스루풋 회계로서 예측하는 것은 2조 한
3천억 원, 다시 이제 그 납품 단가로 비유로 하면은 23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 남는 거는 2,980억이 그래도 남는다. 29만 8천 원. 이걸 돈을 좀 더 남겨보자 그러면 지금 재고 회전율이 4회전까지만 좀 해보자. 4.2회전까지도 해본 적이 있으니까 떨어졌지만은 그러니까 재고를 조금 줄이면서도 매출을 더 일으켜가지고 그러면은 이 매출이 다시 그 100만 원 단위로 이야기하면 2조 한 5천억 대를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한 4천억 정도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는 인프레를 좀 완화시키면서 230만 원의 판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더 확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가는 51,90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9,400원이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235%입니다. HD 현대가 37.22%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2.36%. 그리고 외국인들이 17.68인데 시티그룹, JP모건, UBS 등이 눈에 나타납니다. 이상 현대 일렉트릭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매출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 그 원가 회계의 영업이익은 재고 이익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스루풋 손익으로 경영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